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며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구 대상 민족이라며 한국인의 특성에 놀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자란 저는 한국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독특함에 매료되었죠. 1997년 대학을 갓 졸업한 저는 큰 꿈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낯선 나라에 발을 디뎠죠. 공항에서 만난 첫 한국인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한국에 왜 왔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택시 기사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IMF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지 몰랐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보이는 풍경이 묘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허름한 가게들이 공존하고 있었죠.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어요. 첫날 묵은 호텔에서 TV를 틀었더니 온통 경제 위기에 관한 뉴스뿐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채널조차도 경제 뉴스 특보를 내보내고 있었죠.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도 하고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국가에 기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제가 지원한 영어 학원과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색하셨죠. 외국인 선생님이 오셨네요. 요즘 외국인 선생님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서 걱정했어요. IMF 여파로 한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영어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원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모두 영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넘쳤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은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소비를 줄이면서도 자녀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김치의 매운맛에 적응하고 소주의 쓴맛도 익숙해졌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감탄했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도시의 활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인들의 회복력이었어요. IMF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 정신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다른 이 공동체 문화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점점 더 매료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있을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제 마음은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어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만 소통하려고 하니 한국 사회의 표면만 긁는 느낌이었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논리적인 구조와 규칙성이 있어서 금방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발음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오 발음의 차이가 미묘해서 많이 헷갈렸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셨던 김미영 선생님은 저에게 끝없는 인내심을 보여주셨어요. 클레어 씨, 천천히 해요. 한국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조금씩 배우면서 저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문화가 흥미로웠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동료였던 박지영 선생님이 저를 시장에 데려갔어요. 광장시장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복잡한 미로 같은 시장 골목,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모두 새로웠죠.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았는데 그 매콤달콤한 맛이 아직도 입에 생생합니다. 어때요? 맛있죠? 지영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입안이 불타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는 한국어로 처음으로 흥정도 해보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상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가격을 깎아주셨어요. 그 순간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TV 드라마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노래의 가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봄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매주 시청했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그린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현대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학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과 간단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숙제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니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일상, 꿈, 고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도 점점 생겨났습니다. 지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수진 씨, 근처 카페 주인 김태호 씨 등 여러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그들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 씨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 부모님, 삼촌, 이모 등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대가족이 자주 모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수진 씨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높임말과 반말의 구분이었어요. 때로는 실수로 나이 많으신 분께 반말을 했다가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도 많았죠.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 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받는 예절, 술잔을 돌리는 문화 등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오히려 한국의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는 김밥, 출퇴근길에 붐비는 지하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이 되었죠. 언어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적 성장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희망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이런 발견이 저를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98년 여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지 7개월째였습니다. 거리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흔히 들렸고 실직자들의 이야기가 뉴스의 단골 주제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했죠. 하지만 지금은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수입은 적지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합니다. 역경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그분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던 고등학생 민수는 진로를 바꾸기로 했다고 했어요. 원래는 대기업 취직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창업을 꿈꿉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눈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희망을 느꼈어요. 금모으기 운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오래된 금반지를 기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과정,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외환위기의 원인까지 다양한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조금씩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업률이 소폭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주식시장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영어 과외를 해주던 대학생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부도가 났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 작은 규모로 다시 시작하셨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의 끈기와 회복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교육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어 학원은 여전히 학생들로 가득했고 컴퓨터 학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위기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흔들리면서 젊은이들은 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해외 취업을 꿈꾸는 젊은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한국 정부도 경제 구조 개혁에 나섰습니다. 재벌 개혁, 금융 시스템 정비,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1999년 초 저는 한국 경제에 관한 기사를 영국 신문에 투고했어요. 외부 시각에서 본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과정과 한국인의 회복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것이 제 기자 경력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한 영국 언론사의 한국 특파원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영국인의 시각이 흥미롭네요. 우리 신문에도 한국 관련 칼럼을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프리랜서 기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IMF 위기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를 견디며 더 강해졌고 경제 구조도 더 건강하게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과 한국인의 끈기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인간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이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과 함께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IMF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소비 심리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쯤 프리랜서 기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영국 신문과 잡지에 한국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면서 한국의 경제 회복 과정과 사회 변화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주인 김태호 씨가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클레어 씨, 우리 카페에서 영어 토론 모임을 열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영어 회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주간 영어 토론 모임은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었어요.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양했어요. IMF 이후의 한국 경제, 교육 시스템, 젠더 이슈, 환경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참가자들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열정적인 토론 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진우는 이런 말을 했죠. IMF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젊은이들의 성찰적인 태도를 보며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제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영어 학원 일을 그만두고 전업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출입증을 받고 각종 기자회견과 국제 행사에 참석하며 한국 사회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2000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평화를 향한 열망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사는 영국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저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이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명의 실험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을 때 영국 독자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생활 4년 차가 되자 저는 이제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깊은 토론까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 문화, 사람들의 정서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길을 걷다가 외국인으로 취급받는 일도 줄어들었고 종종 한국인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2001년 저는 한국의 IT 벤처 기업들에 대한 심층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새롭게 떠오른 벤처 기업들은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연한 기업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벤처 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였어요.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경제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혁신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한 인터넷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불과 3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창업자 이준호 씨는 밤새 코딩을 하다가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눈빛만은 열정으로 가득했죠. 우리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IMF 위기는 우리에게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줬거든요. 이런 글로벌 마인드는 한국의 많은 젊은 기업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겪으며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경의 제약을 뛰어넘고자 했어요. 2001년 한국 생활 4년차에 들어서면서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클레어, 한국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써. IMF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정반대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고 긴축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사는 쓸 수 없습니다.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습니다. 본사 편집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클레어, 우리는 객관적 보도를 해야 해. 너의 임무는 우리가 요구하는 기사를 쓰는 거야. 서구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회의적이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객관적 보도가 아니라 의도된 편향이었어요. 서구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춘 보도 지시였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민 집회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가 살린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경제 회복을 다짐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한 노신사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6.25 전쟁 때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했던 세대입니다. 그때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연설에 광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진실을 보도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경제, 시민들의 힘으로 부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근면함,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혁신 정신을 담았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예상대로 본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제 언론인 경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절망 속에서 한국인 동료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진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그들은 제 기사를 한국 주요 언론사에 번역해 소개했고 놀랍게도 한국 전역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기자, 본사 지시 거부하고 한국 경제의 진실 보도라는 헤드라인이 나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KBS와 M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처음으로 제 모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 위기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고 어르신들이 후손을 위해 절약하는 모습. 이런 공동체 정신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저는 런던 증권가의 음모까지 폭로했습니다. 서구 금융자본은 한국 경제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싼 값에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속셈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저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한국의 유력 경제지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우리 신문에 외국인의 눈이라는 고정 칼럼을 써주세요. 직업을 잃었다가 새 기회를 얻은 저는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초청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한국 최고 위층에게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국민성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영국 언론이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때 한국인들은
저에게 명예 한국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선택한 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2002년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 영국 외교관이자 저의 옛 친구 제임스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것입니다. 클레어, 정신 차려. 넌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는 저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말했습니다. IMF 위기는 끝난 게 아니야. 한국은 일시적 회복일 뿐 몇 년 내에 다시 무너질 거야. 한국의 재벌 시스템, 경직된 노동시장, 모든 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의 말은 겉보기에 논리적이었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박했습니다. 제임스, 너는 한국을 모르고 있어.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공부하는 학생들, 밤새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주말까지 일하는 벤처기업 창업자들을 만나고 있어. 영국인들이 상상도 못할 근면함이야. 제임스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구나. 현실을 직시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을 순 없어. 역사적으로 불가능해. 저는 그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 한국의 위치를 보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구로디지털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젊은이들. 한 벤처기업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IMF 전에는 대기업만 바라보던 인재들이 이제는 창업에 도전합니다. 한국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회사는 당시 생소했던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5년 내에 한국이 이 분야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그의 자신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은 포항제철 방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최첨단 제철소가 불과 30년 만에 한국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200년 걸려 이룬 성과를 한국은 왜 그렇게 빨리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포스코의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자원 없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은 너무 오랫동안 편안했던 것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과 서구 사회의 위기는 바로 그 편안함에 있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위기와 도전을 마주하며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영국인 친구 에드워드도 마침 한국을 방문해 저와 만났습니다. 그는 몇 개 한국 기업을 분석한 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클레어, 이건 미쳤어. 삼성의 의사결정 속도는 우리 회사의 10배야. 그들이 회의하는 동안 우리는 아직 회의 안건을 정리하고 있을 거야. 그는 한국 기업의 빠른 실행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게.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많은 영국 기업들이 도태될 거야.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과 영국을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오랜 역사와 전통,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반면 한국은 빠른 적응력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장점은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신속한 실행력, 위계 질서에 기반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관찰을 담아 저는 한-0 비교 왜 한국이 승리할 것인가라는 파격적인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영국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구 기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열광했고, 저는 더욱 명예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2005년
한국 생활 8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금융권의 거물들이 비밀리에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대학 동창이자 런던 시티의 투자은행가인 마이클로부터 받은 비밀 이메일이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극비 사항이야.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의 대형 헤지펀드들이 한국 원화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1997년 같은 위기를 다시 만들려는 거야. 저는 즉시 한국에 신뢰할 수 있는 고위 관계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한국 정부는 사전에 환율 방어 조치를 취했고 국제 투기 세력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더 깊은 조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국제금융권의 내부 고발자들을 만나 한국과 아시아 경제에 대한 서구의 이중적 태도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한 고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금융자본은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로만 남기를 바랍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로 서구 기업들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런 조사 과정에서 저는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검은 차가 저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가까스로 피했지만 누군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차는 국제금융 컨설팅 회사의 소유로 밝혀졌어요. 저의 취재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묵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 김아저씨는 매일 밤 저의 귀가를 확인해 주셨고 이웃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챙겨주었어요. 한국의 정을 가장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저의 취재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국제금융 카르텔의 실체라는 폭탄급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저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국가 경제 안보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였죠. 영국인인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느꼈어요. 2008년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영국에서 온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일상인 나라에서 또 하나의 위기는 그저 도전일 뿐이니까요. 한국에 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한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을 익혔지만 점점 더 깊이 공부할수록 이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하신 한글은 문자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알려진 문자 중 창제 목적과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몇 안 되는 문자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를 공부한 저로서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얼마나 특별한지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표음 문자이지만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발음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김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 특히 놀라웠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가 15세기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는 당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언어학적 성취입니다. 이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문맹 퇴치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한자를 사용하던 시대에는 소수의 양반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지만 한글의 보급으로 일반 서민들도 문자를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이런 특성이 한국의 교육열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여러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언어학 연구자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문자 습득의 용이성은 교육 접근성과 직결됩니다. 한글은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읽고 쓰는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교육에서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죠. 이 설명은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문해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또한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갖는 특별한 장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글은 자모 결합 방식으로 타이핑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입력 시스템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기본 자모 24개만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에 효율적이죠. IT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IT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문자 입력의 용이성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온라인 참여를 촉진했을 테니까요. 한글날을 맞아 방문한 세종대왕기념관에서는 외국인들도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언어학 전공 미국 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가 배운 문자 중 가장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특히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점이 영어와 달라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들이 왜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자 지적 성취물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한글학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원로 학자님은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 박해를 감수했죠. 조선어학회 사건처럼 옥고를 치른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제가 20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발전 동력은 다양하지만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는 국민 교육과 지식 보급에 크게 기여했고, 이는 한국이 지식 기반 사회로 빠르게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류와 함께 한글에 대한 관심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저는 20년의 한국 생활을 통해 한글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영국인들과 서양 사회의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을 알리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서문에 적으신 것처럼 한글은 정말로 배우기 쉽게 하여 일상생활에 편하게 쓰고자 만들어진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한국의 실용주의적 혁신과 발전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력을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여정의 중심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닌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국인의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은 한국을 세계 속의 리더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글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 세계 공유로서 한글이 자리매김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민족 한국인을 외국인이 바라보는 또 다른 신기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